명서가, 혹시 통화 괜찮니? 많이 바쁘지, 우리 아들? 당연히 바쁘지. 이제 곧 회의 들어가요. 또 왜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내가 회사일 땐 전화하지 말랬지. 바쁘다고. 도대체 왜 말을 안 들어? 미안하다. 근데 엄마가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빨리 말해. 이제 곧 가야 되니까. 엄마가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같아. 엄마 그런 거 사기라고. 사기. 로또 1등은 아무나 되나? 아니, 엄마가 얼마 전에 요 앞 사거리 로또방에 사람들이 줄 서 있길래 사봤는데. 사거리 로또방? 거기 이번에 1등 나왔는데. 엄마 잠깐만 지금 어디세요? 엄마, 가게지? 거기 가만히 있으세요. 금방 모시러 갈게요. 명석이, 너 회의라면서. 난 회사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금방 갈게요. 문 꼭 잠그고 계세요. 잠깐! 인생 이야기 고개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항상 우선입니다.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9, 남편 없이 작은 분식집 하며 아들 하나 키운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간판도 낡고 비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작은 가게였지만 저는 그 가게로 제 인생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로 제 아들을 성인까지 키웠거든요. 아들 이름은 김명석입니다. 가진 건 없지만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하고 가장 많이 불러본 이름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명석이가 나쁜 아이였느냐?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명석이는 참 착했습니다. 손님이 떡볶이 국물 흘리고 가면 명석이가 걸레로 닦으면서 엄마, 테이블은 제가 닦을게요 할 거 하세요. 하며 일을 도와줬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작은 손으로 제 허리를 두드리며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 평생 쉬게 해줄게.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디서부터 변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시작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명석이가 취직을 했을 때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첫날, 제가 어깨를 툭툭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명석아, 언제 이렇게 커서 회사도 다니고,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너만 잘 살면 된다. 그날 명석이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이 시작되면서 아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직 신입인지라 엄청 바빴습니다.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고, 주말에도 엄마, 나 내일도 회사 가.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나이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바쁜 게 아니라 엄마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더군요. 명석이가 어느 날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손님이 좀 빠진 오후였는데 명석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아직도 이러고 있어? 가게가 너무 낡았잖아. 오려던 손님들 안 오겠다. 낡아도 괜찮아. 여기가 너 학교도 보내고 밥도 먹이면서 지금까지 키운 가게야. 그건 알겠는데, 엄마, 요즘은 이미지가 중요해.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밥 먹는지, 얼마짜리 밥을 먹는지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니까. 그때 저는 이미지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젊은 애들이
요즘 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석이가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분식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제 가게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제가 명석아 하고 손을 흔들었는데 명석이가 손을 내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장 입고 있을 땐 아는 척 좀 하지 마. 옆에 회사 사람들 있잖아. 사람들, 이라니 명석이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저를 숨기더군요. 그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눈빛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명석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부끄러움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석이가 어느 날 며느리 될 애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손수만두도 빚고 떡볶이 양념도 새로 만들고 김치도 꺼내놓고 마치 요리 시험을 보는 사람처럼요. 며느리 될 애는 말끔하게 생겼고 말도 행동도 조신하더군요. 그런데 그 애보다 더 낯선 건 명석이었습니다. 명석이가 제 집 안을 훑어보더니 제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 좀 치우고 살지. 안 그래도 낡은 집인데 이런 거 보여주면 민망하잖아. 민망이라니요. 제가 평생 일하느라 못 치운 생활의 흔적이 아들에게는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명석이는 점점 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결혼식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예단, 예물 다 돈이야. 엄마도 좀 도와줘야지 않겠어? 저는 솔직히 돈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아들 뒷바라지하며 다 쓴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석아, 엄마는 네 학비 대느라. 엄마, 그 얘기 좀 하지 마.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 누가 나한테만 쓰래? 선택, 제가 아들 위해 굶고 일한 게 제가 선택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나오고부터 아들은 자꾸 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어머니는 건물도 있다더라. 내 친구는 부모님이 전세도 해줬다더라. 동기 부모님은 입사하자마자 차 사줬다더라. 근데 엄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그 비교가 쌓이면 사람은 결국 마음이 검해집니다. 명석이의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흑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흑화가 완전히 드러난 날이 제가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피를 흘리며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석아, 엄마가 장 보고 가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살짝 넘어진 거 치곤 이상하게 무릎이 많이 아프네. 걷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혹시 바쁘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택시 타고 병원 가면 되잖아. 그리고 나 지금 바빠서 못 가. 엄마, 그런 걸로 나 좀 불러내지 마. 안 그래도 바쁜데 엄마까지 왜 그래? 그 말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식집 문을 닫고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도 생각에 잠겨 계속 걸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덜 외로울 줄 알았거든요. 버스 종점 쪽을 지나는데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 뺨을 때리는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남편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남편은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제게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임아, 너는 너무 애한테만 돈 써. 정작 본인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건 사지도 않고 애 입는 거랑 먹는 거라면 애요. 그니까 너무 애한테만 주지 마. 본인 몸도 좀 챙기고 네 목도 좀 챙겨. 그때 저는 늘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몫은 무슨 몫이야. 이번 생은 영석이를 위해만 살 거야. 우리 애만 잘 크면 됐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다가 제 손을 살포시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떠나보낸 날, 가난한 사정 때문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바로 분식집을 열어 이것저것 하며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볶다가 갑자기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난 이제 누구랑 살지? 남편이 죽은 게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영석이는 불과 10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영석이는 걱정 마. 엄마가 평생 뒷받침해 줄게. 걱정 마. 엄마 믿지? 아빠 목까지 뭐든 다 해줄게. 그 말이요, 그 말이 결국 저를 엄마가 아니라 그냥 뭐든 다 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거리를 걷다가 근처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명석이가 어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명석이는 어린 시절 제가 김밥을 싸고 있으면 항상 제 허리에 매달려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얼른 먹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날은 정말 지쳐서 조금만 기다려 하고 툭 내뱉었고, 그럼 영석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늘 마음이 약해져서 김밥 끝부분을 잘라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짜증내서 미안해. 우리 명석이 조금만 참자. 그날 거리에서 저는 가로등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평생을 키워온 내 아들인데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러워하나? 나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남은 인생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그때 제 주머니를 더듬으니 동전 몇 개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동전 소리에 너무 서러워졌습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주머니에 있는 게 고작 동전 몇 개라니요. 그때 저 멀리서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곳은 로또방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여기서 1등이 3명 나왔대요. 나 진짜 이번엔 느낌이 와. 뭔가 내가 될 것 같은? 할머니도 한 장 사세요. 여기 느낌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줄 앞에서 한참 서서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한참요. 사람들이 제가 늙은 할머니라고 줄을 양보해 주는데 그 양보가
고맙기도 하지만 내가 처량해 보였나 싶어 왠지 더 서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이상하게 그 줄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제 차례가 되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몇 장 드릴까요? 저는 목이 막혀서 한 번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동전을 꽉 쥐고 겨우 말했습니다. 한 장만 주세요. 그냥 제일 많이 사는 거 한 장만요. 자동으로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종이를 줬고 종이를 받아 들었을 때 저는 그 종이가 뭔가 돈이 아니라 삶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종이 한 장이 제 노후의 삶의 희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가게에서 김밥을 말다가 TV에 당첨번호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주머니에서 저번에 산 로또 종이를 꺼냈습니다. 기대는 없었고 그냥 이왕 산 거 확인이나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하나씩 맞춰보는데 제 심장이 실시간으로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번호를 맞추곤 에이, 숫자가 몇 갠데 하나 맞을 수도 있지. 두 번째, 두 개 연속으로? 세 번째, 그때부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말던 손이 아니라 심장이 떨려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네 번째 번호까지 맞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주방의 기름 냄새가 갑자기 멀어지고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와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종이를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종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설마 하며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 그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앞이 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등입니다. 말로만 듣던 1등. 손에 힘이 풀리며 종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깊은 숨만 내쉬었습니다. 기쁘냐고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내 아들이 어떻게 할까? 돈만 뺏고 나를 버리진 않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게요, 제가 평생 아들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그 큰 돈 앞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곧바로 아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받자마자 귀찮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엔 왜? 나 바쁘다니까 할 일이 태산이야. 빨리 용건만 말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서가,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로또 1등 당첨이 된 것 같아. 그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아들의 목소리가 착하게 바뀌었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야? 번호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지금 어딘데? 가게야? 밥은 먹었어? 영양제 같은 거 사줄까? 거기 가만히 있어. 엄마 내가 지금 갈게. 그 말이 오면 몇 만에 듣는 밥은 먹었어? 였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면서
30분도 안 돼서 분식집에 왔습니다. 그리곤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드라마 대사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때까지 고생 많았지. 걱정 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만 챙길게. 엄마, 그동안 잘 못해서 진짜 미안해. 그런데요, 그 미안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앉자마자 정말 효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거 진짜 엄마가 산 거 맞지? 대리구매 이런 거 아니지? 아, 당첨금 수령 그거 위험하니까 혼자 가지 마. 엄마, 내일 내가 연차 쓸 테니까 나랑 같이 가. 그리고 로또 1등 세금 있지 않나?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엄마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큰일 나. 그러고는 갑자기 제 약 봉지를 들춰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약은 뭐야? 혈압? 엄마 고혈압이야? 안 되겠다. 이참에 건강검진도 싹 하고 병원도 한번 가자. 내가 좋은 병원 아니까 그쪽으로 모실게. 엄마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VIP로 예약 잡을게. VIP라니요.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저는 속으로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보험도 다 정리해야 돼. 엄마 이름으로 들어있는 거 다 확인해봐. 그리고 혹시 엄마 명의가 복잡하면 안 돼. 동네도 옮겨야 돼. 동네가 작으니까 혹시라도 소문나면 여기 살면 위험해.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로 가야지. 보안 철저한 데로. 여긴 경비 아저씨도 없잖아. 그리고 엄마, 차도 하나 뽑자. 나도 차 필요해. 엄마,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고생 끝. 그 말을 아들이 제 인생에 대해 했다는 게 저는 참 서글펐습니다. 아들은 제 고생을 끝내주겠다면서 그 고생을 만든 건 정작 자기였다는 걸 모르더군요. 그리고 결국 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던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통장은 엄마가 직접 관리하면 안 돼.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심한데. 내가 계좌 하나 파서. 아니, 엄마 계좌를 내가 같이 관리해야지. 엄마 도장하고 인감 어디 있어? 인감증명은 동사무소에서 떼면 되고. 아니지, 당첨 수령인을 나로 못하나?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아, 이 아이는 엄마를 찾아온 게 아니었구나. 엄마가 당첨된 돈을 찾으러 왔구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서가, 근데 너 엄마가 혈압약 먹는 것도 모르고 저번에 무릎 다쳤다니까 뭘 했어? 그리고 너 마지막으로 엄마랑 밥 먹은 게 언제냐? 아들은 잠깐 멈칫하더니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 얘긴 왜 해? 워낙 바쁘니까 그랬지. 오죽했으면 내가 엄마한테 그랬겠어. 왜 그래? 기분 풀어.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좋은 날. 그 말이 제 마음을 확 뒤집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너한테 줄 돈 없다.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나 엄마 아들이야. 하나뿐인 아들. 엄마, 나 엄마만 보고 바쁜 와중에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나뿐이 없는 귀한 아들이지. 근데 내 아들은 평소엔 엄마 신경도 안 쓰다가 돈 냄새 나면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사람 아니다. 아들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난 엄마 걱정돼서. 엄마, 그리고 이 돈은 가족 돈이야. 우리가 가족이면 같이 써야지.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을 말하지만 그 가족 안에
엄마는 없다는 걸요. 저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 돈 전부 기부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들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미쳤어? 큰 돈을 보고 미친 거야?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미쳤다고 생판 모르는 남을 줘? 엄마, 나중에 아프면 어쩌려고? 엄마 노후는 누가 책임질 건데 내가 책임지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책임진다는 말이 엄마가 아플까 봐가 아니라 돈이 없을까봐 나오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다정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달라질게. 아무리 일이 바빠도 매주 올게. 엄마 좋아하는 반찬도 해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올게. 절대 혼자 두지 않고. 미리미리 병원도 모시고 갈게. 화 풀어. 응? 그 말이요 이상하게 정말 서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엄마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걸 아니까요. 다음 날 저는 어느 대학으로 갔습니다.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가 담당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자인데 이 대학에 전액 기부하려고요. 이 돈 전부를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형편 어려운 학생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 못하고 밥도 굶지 않게요. 그리고 늦게 시작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이랑 돈이 발목 잡지 않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 액수가 너무 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알고 계세요? 제가 당첨된 돈 제가 선택하겠다는데 난리더군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제 뜻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 곧바로 도장을 찍었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아들 편에 서다 처음으로 제 편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아들은 난리를 쳤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고 새벽에 전화를 하고 심지어 분식집 앞까지 찾아와 이웃들 보는 데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 돈이 아깝지도 않아. 나이 먹고 돈 때문에 아들하고 연 끊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그 나이 먹고 노후엔 체면 지키면서 살아야지. 체면요. 평생 키워준 엄마를 체면을 위해 엄마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 체면을 걱정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명서가, 엄마는 너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엄마 남은 인생 조용히 살려고 이러는 거다. 너는 이제 네 인생 살아라. 버릇도 좀 고치고 사람 됐으면 좋겠다. 엄마도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분식집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쌈짓돈과 조금 남은 당첨금으로 변두리에 작은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집에서요. 항상 아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다가 그날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고기가 가득한 뜨끈한 국을 끓여서 아들보다 내가 한 숟갈 먼저 떠먹었습니다. 그게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아들 밥은 챙기면서 왜 평생 내 밥을 밀었을까? 가끔 대학에서 편지가 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걱정이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장학금을 받고 걱정이 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알바 3개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계신 할머니인진 모르겠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천사세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순임아, 너 늦은 나이에 이제야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듣는 여러분께 꼭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식 위에 안 쓰고 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존엄까지 버리면 자식은 존엄을 배우지 못합니다. 노후는요, 자식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안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나서 남는 건 텅 빈 통장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내 밥을 챙기고 내 잠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니까요.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라면 로또 1등 소식을 듣고 갑자기 소자가 된 아들을 봤을 때 어떤 한마디를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